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상식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더 뿌립니다.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내려가야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빌리는 가격, 즉 이자는 내려가는 게 기본 공식이죠. 이건 어려운 경제 이론이 아니라 거의 경제 첫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기본 공식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린 걸까? 아니면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최근 단기 자금 시장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RP 매입을 통해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꺼내지 않던 카드,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시장을 받쳐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 말라가면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금융기관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여기 물 좀 넣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장기 금리, 특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꽤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서둘러서 돈을 넣는다고? 그럼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안쪽에서 커지고 있겠네. 즉, 돈을 푼 행위 자체보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여기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쉽게 말하면 미래에 지을 건물을 담보로 미리 돈을 끌어오는 구조죠. 문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개발 사업들. 분양이 잘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막히거나 공사비가 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이 대출 구조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의 상대방이 누구냐? 건설사만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심지어 시중은행까지 줄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두려워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어느 날 한 군데가 먼저 무너진다. 그걸 보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회수한다. 그러면 연쇄 도미노가 시작된다. 이걸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숨부터 붙여놓자. 이게 지금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위험한 구조인데도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누군가 구해주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네가 크게 다치기 전에 내가 항상 받아줄게. 처음엔 보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어차피 누가 잡아줄 건데. 지금 PF 시장의 일부 플레이어들이 딱 이 심리에 빠져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보다 사업성을 냉정하게 따지기보다 규모를 키우고 시간을 끌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책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고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 방향을 정할 기회를 놓쳤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중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대형 재건축 사업에서의 충돌입니다. 공사비 갈등, 수익성 악화, 공사 중단 위기. 그때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칙대로 간다. 손실은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진다. 필요하면 사업을 줄이거나 구조를 바꾼다. 둘째, 어떻게든 살려낸다. 단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공적 지원, 완화책, 유동성 지원. 우리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아, 정말 큰 프로젝트는 망하지 않는구나. 몸집만 충분히 크면 결국 누군가 구해주는구나. 그날 이후로 PF는 더 과감해졌고 부동산 관련 신용은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때 정리했어야 할 가지를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지가 썩어 들어간 결과를 통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죠. 왜 한국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퍼졌을까요? 핵심은 경제 구조의 편향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올리면 제조업, 수출, IT가 생각나죠. 하지만 가계와 금융 숫자를 보면 또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주택담보대출, PF대출, 이쪽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가 하나의 엔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버티고 건설이 돌고 그 안에서 금융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 그러다 보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압박을 항상 받습니다. 여기에는 정치도 얽혀 있고 가계 자산이 집에 몰려 있는 현실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선택에도 항상 이 그림자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 경기, 금융 안정을 말하지만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머릿속엔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나쁜 은행 같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모읍니다. 둘째, 장부 숫자가 아니라 시장 가격에 가깝게 다시 평가합니다. 셋째, 시간을 끌지 않고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합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주주 타격, 경영 책임, 정치적 논란.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여러 나라가 3년에서 4년 만에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숨기지 않고 빨리 드러내고 한 번에 정리한다. 우리는 이 지점을 아직 제대로 밟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 막연한 불안 말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계기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석 앞에 있는 속도계와 연료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기판,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이 숫자는 나라 전체에 붙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르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계속 위로만 기울어진다? 그건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겠다. 어느 순간부터 3% 중반을 넘어서 4% 근처를 향해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이건 소음이 아니라 분명한 신호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 자본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보여줍니다. 한국 안에서 문제가 감지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돈은 국내 개인이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는 건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꾸기 시작하면 환율은 바로 위로 튑니다. 단기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여겨지는 구간을 여러 번 건드리며 올라간다?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 시장이 한국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세 번째 계기판, 외환 보유액 흐름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한국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꺼내서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어전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체력 같은 존재입니다.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천천히 줄어드는 것과 짧은 기간에 크게 줄어드는 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외환 보유고가 몇 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선에서 탄약이 조금 빨리 소모되고 있구나. 네 번째 계기판, 부동산 PF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규모가 작은 금융사들, 이쪽에서 연체율이 눈에 띄게 튀어오른다? 그건 몸 안 어딘가에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실이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은 이미 꽤 늦은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거의 마지막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계기판,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순매매 방향입니다. 이 지표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외국인이 한 달, 2달, 3달 연속으로 큰 폭의 매도를 이어간다? 그럼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이겠다. 그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포지션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 흐름은 항상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계기판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큰 원칙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긴다. 주식, 레버리지, 대출이 많이 들어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방어막을 하나씩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가 완화되고 구조 개편이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저평가된 자산을 조금씩 다시 담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일 당장 위기가 온다. 이런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구조를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옵니다. 한쪽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고통스럽게 드러나는 얼굴,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제대로 정리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새로운 기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점검하고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계기판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방향을 조절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2026년 누군가에게는 큰 파도가 될 거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겁니다. 어떤 쪽에 설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